장터의 소란스러움이 단숨에 찢어지는 비명으로 바뀌는 것은 찰나였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붉은 피를 한 웅큼 토해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흙먼지가 이는 장터 바닥에 귀한 비단 자락이 처참하게 널브러졌고 붉은 선혈이 짙은 갈색 흙 위로 기괴한 무늬를 그리며 번져나갔다. 사내의 입에서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검붉은 거품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랐다. 주변을 지나던 장사치들과 행인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순식간에 사내의 주위로 횡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예사병증으로 인한 쓰러짐이 아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고 급박하게 그를 덮치고 있었다. 사내를 호위하던 무사들이 당황하여 칼자루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러댔다. 의원 근처에 의원놈은 없느냐? 대감마님께서 쓰러지셨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무사의 목소리에는 살기 어린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쓰러진 대감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으나 대감의 눈동자는 이미 흰저이만 희번덕거리며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몸은 활처럼 뒤로 꺾이며 격렬하게 경련했고 손톱이 바닥을 긁어대며 섬뜩한 소리를 내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저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서슬 퍼런 무사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숨만 죽이고 있었다.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낡은 무명 치마를 입은 여인. 서인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에는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망태기가 매달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주위의 공포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대감의 입가에 묻은 피의 색깔과 경련하는 양상을 유심히 관찰했다. 검붉은 피, 그리고 뒤틀리는 사지. 이것은 급체나 중풍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코 속으로 미세하지만 분명한 비릿함, 소의 냄새와 섞인 독특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저 사내는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다. 서인은 망설였다. 자신의 신부는 고작 약초를 캐다 파는 천한 계집일 뿐이었다. 감히 양반, 그것도 고관대작으로 보이는 이의 몸에 손을 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도 모른 척 돌아서는 것은 그녀가 평생 배워온 의술의 도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나설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찰나의 고민 끝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망설임을 지우고 쓰러진 대감을 향해 곧게 뻗어나갔다. 군중들이 갈라지며 그녀의 길을 터주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경외가 아닌 의아함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물러서라 내년은 뭐냐? 서인이 대감의 곁으로 다가가려 하자 호위무사가 번개같이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쳤다. 번쩍이는 칼날이 서인의 목덜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서늘한 쇠의 기운이 피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녀를 위협했다. 무사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당장이라도 그녀를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천한 것이 감히 귀하신 대감마님의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느냐,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냐. 무사의 호통 소리에 구경꾼들은 움찔하며 더욱 뒤로 물러났으나 서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막지 않으시면 대감마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서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칼날 앞에서 떨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무사는 순간 멈칫했다. 숨길이 막히고 도끼가 심장을 향해 치달리고 있습니다. 총악을 다투는 일입니다. 의원을 부르러 간 사이 이미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무사의 위협을 무시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무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에 여인이 내뱉는 말이 너무나 불길했으나 동시에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녀를 막아서 주군을 죽게 만든 꼴이 될 수도 있었다. 네가 의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꼴을 보아하니 산에서 약초나 캐는 계집 같은데 내까짓게 무엇을 안다고 짓거리는 개냐. 무사는 여전히 칼을 거두지 않으며 윽박질렀다. 주변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 계집, 산 밑에 사는 그 약초꾼 아니냐. 야매로 약을 짓는다더니 이젠 미쳐서 관원에게 대드는구나. 비웃음과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하지만 서인은 그 소음들을 귀 밖으로 흘려보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대감의 청색증이 나타난 입술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목의 혈관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정말로 시간이 없었다. 의원이 오기 전에 숨통이라도 틔워야 합니다. 제 목을 거겠습니다. 서인은 품속에서 낡은 침통을 꺼내 들었다. 무사가 칼을 들어 올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시침하여 차도가 없으면 그때 제 목을 베십시오. 하지만 지금 저를 막으시면 대감마님을 죽인 죄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무사의 가슴에 꽂혔다. 대감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쌕쌕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었다. 무사는 질린 얼굴로 대감과 서인을 번갈아 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다. 허나 만약 대감마님의 옥체에 털끝만 한 해라도 입힌다면 그 즉시 내년에 목을 칠 것이다. 무사가 이를 갈며 칼끝을 거두었다. 서인은 즉시 대감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대감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맥박은 마치 폭풍우 속의 쪽배처럼 요동치고 있었고 불규칙적이며 미약했다.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은 극독, 그것도 서서히 장기를 녹이는 종류의 독이었다. 서인은 침통을 열어 가늘고 긴 은침을 꺼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침끝이 대감의 인중을 향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침끝에 맺힌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꽂아 넣었다. 대감의 몸이 크게 움찔하며 튀어 올랐다. 무사가 인연하고 소리치며 다시 칼을 뽑으려 했으나 서인은 왼손으로 제지하며 오른손으로는 쉴 새 없이 다음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았다. 합곡, 태충, 그리고 심장과 가까운 거골까지. 그녀의 손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하고 거침이 없었다. 침이 하나둘씩 박힐 때마다 대감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목을 옥죄던 붓기가 가라앉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천한 약초꾼 계집이 고귀한 대감의 몸에 침을 놓고 죽어가던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서인의 임에도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었다. 도끼를 한 곳으로 모아 토해내게 만들어야 했다. 그것만이 살길이었다. 대감마님, 들리십니까? 제 말이 들리시면 입을 벌리셔야 합니다. 서인이 대감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대감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입을 벌렸다. 서인은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미리 조제해둔 해독산이었으나 이 독에
완벽히 들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루약을 대감의 입에 털어넣고 침으로 턱 밑에 혀를 자극하여 억지로 삼키게 했다. 꿀꺽 하는 소리와 함께 목을 대가 움직였다. 잠시 후 정적이 흐르는 장터 한복판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대감의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였다. 우, 쿨럭. 대감이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바닥에 검은 피를 한 바가지 쏟아냈다. 그 악취는 지독하여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설 정도였다. 토사물에는 녹아내린 약재 찌꺼기와 함께 시커먼 덩어리들이 섞여 있었다. 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바닥에 쓰러졌으나 아까와 달리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다. 무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대감의 상태를 살폈다. 대감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대감이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무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은 이제 경악과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인은 피가 묻은 손을 치마폭에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꼴이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병환이 아닙니다. 서인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무사가 흠칫 놀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인은 바닥에 쏟아진 검은 토사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토사물에서 나는 이 향기는 비소와 반하를 잘못 섞었을 때 나는 냄새입니다. 누군가 대감마님의 탕약에 장난을 쳤습니다. 그녀의 말에 무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주변의 공기가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었다. 서인은 직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을 살린 대가로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장터의 소라는 잦아들었지만 서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의 의원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독을 알아보고 독을 다루는 여인. 그것은 평범한 약초꾼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 서인은 짐을 챙겨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으나 무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종류의 강압이 서려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관하로 함께 가줘야겠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는 순간이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서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던 그는 서인이 독의 정체를 밝혀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약자의 냄새는 방금 대감이 토해낸 검은 피에서 나던 냄새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서인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만이 스산하게 피어오를 뿐이었다. 가자. 대감마님을 모시고 관하로 갈 것이다. 너도 따라오너라. 무사의 재촉에 서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다. 하늘은 어느새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아주 거세고 차가운 비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집에 홀로 계실 아비의 걱정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하늘은
언제나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맑은 법이다. 서인의 삶 또한 그러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동이 트기 전에 상골짜기는 짙은 푸른색 여명에 잠겨 있었다. 산허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낡은 초가집. 지붕을 덮은 짚은 썩어 들어가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지만 그곳은 서인에게 세상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새벽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오자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냉기가 방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항의보다 아랫목에 누워있는 아비의 기척을 먼저 살폈다. 쿨럭, 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다. 서인의 아비. 정수는 한때 내의원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의였으나 지금은 병들어 누운 늙은이일 뿐이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이불 아래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인은 익숙한 손길로 아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었으나 식은땀이 흥건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물 좀 드시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정수는 힘겹게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 고여 있었다. 서인은 아비의 수발을 든 후 해진 무명옷을 단단히 여미고 집을 나섰다. 등에는 자신의 몸집만한 큰 망태기를 메고 허리에는 작은 낫을 찼다. 산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빨랐다. 마을 사람들은 험한 산길을 두려워했지만 서인에게 사는 텃세 심한 마을보다 훨씬 편안한 곳이었다. 숲의 냄새, 흙의 감촉, 바람의 소리가 그녀를 방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약초의 향기를 맡았다. 어디에 귀한 약재가 숨어 있는지 바람이 그녀에게 속삭여주는 듯했다. 가파른 절벽 아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서인은 걸음을 멈췄다. 바위 틈 사이로 보라색 꽃을 피운 도라지와 뿌리가 굵은 당귀가 보였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조심스럽게 낫지를 시작했다. 약초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흙을 살살 걷어내는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 섬세했다. 그녀의 손등과 팔목에는 긁히고 찔린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 약초들이 아비의 약값이 되고 끼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서인의 망태기는 향긋한 약초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땀을 훔치며 산을 내려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산속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소음과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녀를 맞이했다. 장터 한 구석, 볕도 잘 들지 않는 후미진 곳이 그녀의 자리였다. 그녀는 멍석을 깔고 캐온 약초들을 종류별로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흙투성이인 몰골이었지만 그녀가 내놓은 약초들은 하나같이 최상급의 품질을 자랑했다. 서인아, 왔느냐?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가난한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비싼 약방에 갈 형편이 못되어 서인의 약초를 찾곤 했다. 네,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건 웃을 뿌리인데 다려 드시면 통증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서인은 덤으로 약초를 더 얹어주며 상냥하게 웃었다. 그녀는 단순히 약초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픈 곳을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었다. 비록 면허 없는 약초꾼이라 불렸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그녀는 그 어떤 명의보다 고마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런 서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 장터 중심계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기와집, 해민당의 일꾼들이었다. 그들은 서인의 좌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흙을 튀기거나 침을 뱉으며 지나갔다.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굴러 들어와서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인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약초를 다듬는 데만 열중했다. 대꾸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멸시와 행패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민당의 주인 최 의원은 마을의 권력자였다. 그는 관아와 결탁하여 약재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았고 돈 없는 환자는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그런 그에게 헐값에 좋은 약초를 팔고 심지어 간단한 처방까지 해주는 서인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비록 서인의 손님들이 초의 의원의 주 고객층인 양반들과는 겹치지 않았지만 자신의 구역에서 천한 계집이 의술 흉내를 내는 것 자체가 그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었다. 오후 늦게 왈패 몇 명이 서인의 좌판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최 의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분명했다. 어이, 여기 자리세는 내고 장사하는 거야. 우두머리가 서인의 약초 바구니를 발로 툭 찼다. 잘 손질된 약초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서인은 황급히 약초를 주워 담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조금만 봐주십시오. 비굴해 보일지라도 참아야 했다. 지금 여기서 맞서면 내일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아비의 약을 구할 수 없었다. 왈패들은 낄낄거리며 서인의 머리를 툭툭 치고는 사라졌다. 흩어진 약초를 줍는 서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억울함이 울컥 치솟아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주변 상인들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볼 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최 의원의 횡포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세상은 철저하게 강자의 편이었다. 힘없고 돈 없는 자가 가진 재주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부르는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파장 무렵이 되었다. 서인은 남은 약초를 떠리로 넘기고 받은 엽전 몇 잎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고기 한 근 살 수 없는 적은 돈이었지만 보리쌀 한 대와 아비의 기침약 한 첩은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멀리서 보이는 초가집에 희미한 등불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불빛이 유난히 위태로워 보여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집에 도착하니 아비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침보다 기침이 심해졌고 뱉어낸 가래에 붉은 피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서인이 기겁하여 달려들자 정수는 힘없이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내가 집만 되는구나. 아비의 거친 손마디가 서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아비 몰래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다. 더 좋은 약을 써야 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산골 장터에서 푼돈을 벌어서는 어림도 없었다. 서인은 부엌에서 약탕기를 다리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뒤 읍내에서 큰 장이 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는 한양에서 온 상인들도 많고 돈 많은 양반들도 많이 온다고 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귀한 산삼이나 약초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신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서인은 희망이라는 독배를 마시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인은 잠든 아비의 머리맡을 지키며 낡은 의서를 꺼내 들었다. 아비가 내의원 시절에 썼던 비망록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귀퉁이는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지식은 서인에게 유일한 스승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다. 의술은 인술인술이다. 사람을 살리는데 귀천은 없다.
아비의 가르침을 되뇌며 그녀는 불안한 미래를 잠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다. 읍내 장터로 나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장터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진 대감을 만날 것이다. 평온해 보이는 이 밤은 폭풍 전야의 마지막 고요함이었다. 서인은 잠든 아비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불길한 바람이 윙윙거며 불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가,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인 웅장한 건물, 해민당의 안채에서는 은은한 약재향 대신 비릿한 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주인 초의 의원은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엽전 꾸러미를 세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으나 마디마디에는 환자를 돌본 흔적 대신 탐욕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이번 달 수입이 지난달보다 못하구나.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서 약을 지어가지 않았느냐.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묻자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집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이 김진사 댁 마님께서 이번에는 그 상골 약초꾼 계집에게 약을 샀다고 합니다. 값이 허라고 약효가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 최 의원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엽전 꾸러미를 탁재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약초꾼 계집 서인이라는 그 천한 건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 묻어났다. 감히 의원 면허도 없는 상골 계집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익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다. 양반이자 정식 의원인 자신의 권위가 근본도 없는 계집에게 도전받고 있다는 모욕감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차가운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생각에 잠겼다. 싹은 일찌감치 잘라버려야 했다. 마동기를 불러라. 최 의원의 짧은 명령에 집사가 허둥지둥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 마동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최 의원이 뒤를 봐주는 왈패들의 우두머리로 마을 시장통의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내고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최 의원은 품에서 엽전 한 양을 꺼내 마동의 앞에 툭 던졌다. 그 계집이 장터에서 설치는 꼴이 보기 싫구나. 죽이지는 말고 다시는 약초 따위 팔 생각도 못하게 콧대를 꺾어 놓아라. 아주 확실하게 말이다. 마동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엽전을 챙겼다. 걱정 마십시오. 날이 제 손에 걸리면 성한 놈이 없습니다. 다음 날 장터, 서인은 여느 때처럼 구석진 자리에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 아비의 병세가 악화되어 약값이 더 절실했기에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약초를 준비해 나왔다. 다행히 아침부터 손님들이 제법 몰렸다. 서인아, 지난번에 준 배초양 덕분에 속이 많이 편해졌다. 오늘은 뭘 가져왔느냐? 단골인 국밥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왔다. 서인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정성스럽게 말린 약초들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소박한 좌판은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작은 종합병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비켜비키라니까 갑자기 장터 입구 쪽에서 고함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마동과 그의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휘저으며 나타난 것이다. 상인들은 황급히 물건을 챙겨 길을 터주었고 장터의 공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다. 서인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이 정확히 자신을 향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마동의 그림자가 그녀의 위를 덮치고 있었다. 내년이 서인이냐? 마동이 씹어뱉듯 물었다. 서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마동의 발이 좌판을 걷어찼다. 악, 서인의 짧은 비명과 함께 애써 손질한 약초들이 허공으로 흩날렸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귀한 약재들을 보며 서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것은 아비의 생명줄이었다. 그녀가 바닥을 기며 약초를 주우려 하자 마동의 부하가 그녀의 손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이 건방진 년이 어딜 감히 관청의 허가도 없이 독풀을 팔아먹어. 아유, 살려주십시오. 이것들은 독풀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초입니다. 서인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짓밟힌 손가락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약초 한 뿌리라도 더 건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마동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이 돌팔이 년아 네가 판 풀을 먹고 배탈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어디서 감히 혓바닥을 놀려 거짓된 누명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구경꾼 중 누구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소란을 뚫고 가마한 채가 위험 있게 등장했다. 해민당의 최 의원이었다. 그는 마치 난세를 평정하러 온 영웅처럼 거만하게 감에서 내렸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서인과 난장판이 된 좌판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대낮에 이게 무슨 소란인가? 아니, 저 아이는 그 약초꾼 아니냐? 그는 짐짓 모르는 척 연기하며 마동에게 다가갔다. 마동은 굽실거리며 연극에 장단을 맞췄다. 의원님, 이 계집이 검증되지 않은 잡풀을 약이라 속여 팔기에 저희가 단속 중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뒷짐을 지고 서인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인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의술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 함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네가 무지하여 사람을 해치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점잖았으나 그 속에는 주제 파악을 하라는 서슬 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인은 고개를 들어 최 의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위선적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비를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은 굴복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송구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서인은 치욕을 삼키며 최 의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다. 눈물이 흙에 스며들었다. 최 의원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서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권력과 신분의 차이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 보하니 사정이 딱하여 이번만은 눈 감아주마. 허나 다시는 내 눈에 띄는 곳에서 약초를 팔거나 의술을 흉내내는 짓은 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최 의원은 자비로운 척 말을 맺고는 몸을 돌렸다. 마동과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서인의 짓밟힌 약초들 위에 침을 뱉고는 최 의원을 뒤따라갔다. 군중들도 하나둘씩 흩어졌다.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동정의 말들이 들려왔지만 정작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는 손길은 없었다. 모두가 최 의원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텅 빈 장터에 홀로 남겨진 서인은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지식여진 도라지, 흙탕물에 젖은 당귀, 부러진 감초들,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처지처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자신이 가진 재주가, 사람을 살리려는 선의가, 힘 있는 자들에게는 그저 밟아버려야 할 잡초로 취급받는 현실이 사무치게 서러웠다. 서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부서진 약초들 중 그나마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어 흙을 털어냈다. 눈물은 말라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내가 힘이 없어서다. 내가 천에서 당하는 것이다. 그녀는 뼛속 깊이 새겨지는 패배감을 곱씹었다. 오늘은 이렇게 물러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욕을 갚아주리라. 그러나 당장은 아비의 약을 구할 길이 막막했다. 해민당의 약은 너무 비쌌고 장터에서 약을 팔 길은 막혀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늘은 붉게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징조였다. 그녀는 품속에 남은 몇 안 되는 온전한 약초를 끌어안았다. 이것이라도 다려드려야 했다. 최 의원이 막아버린 길.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몇 번이라도 버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인은 잠든 아비의 발치에 앉아 부어오른 손에 붕대를 감았다. 미안하다. 서인아. 아비가 못나서. 잠꼬대처럼 흘러나오는 아비의 목소리에 서인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고. 최 의원이 밟으면 밟을수록 더 질기게 살아남겠다고. 잡초는 밟힐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비장한 빛이었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서인의 낡은 초가집 지붕을 뚫고 들어와 방 안 곳곳에 빗물 자국을 남겼다. 서인은 새는 빗물을 받을 그릇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다급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다. 서인아, 서인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이웃집 개똥이 어미였다. 서인이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개똥이 어미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우리 개똥이가 죽어가 눈이 뒤집히고 숨을 안 쉬어. 서인은 지체 없이 침통을 챙겨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개똥이네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7살 난 개똥이는 방바닥을 뒹굴며 거품을 물고 있었고 아비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배는 북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최 의원님이 지어준 약을 먹였는데도 차도가 없어. 오히려 더 심해졌어. 개똥이 아비가 울먹이며 말했다. 서인은 즉시 아이의 배를 눌러보고 눈꺼풀을 까뒤집어 보았다. 이것은 최 의원이 진단한 단순한 급체가 아니었다. 산에서 잘못 주워 먹은 독버섯으로 인한 급성 중독이었다. 지금 당장 독을 토해내게 하지 않으면 장기가 녹아내릴 판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죽습니다. 서인은 단호하게 말하며 침을 꺼냈다. 개똥이 어미가 흠칫 놀라며 서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최 의원님이 다른 의원에게 보이면 큰일 난다고 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최 의원의 말은 곧 법이었다. 만약 다른 이에게 치료받은 사실을 들키면 다시는 약을 지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서인은 어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서인의 섯을 퍼런 기세에 부모는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시커먼 토사물을 왈칵 쏟아냈다. 소화되지 않은 버섯 조각들이 섞여 나왔다. 지독한 악취가 방 안에 진동했지만 서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가빠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지고 뒤집혔던 눈동자도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어머나, 세상에 살았다. 우리 개똥이가 살았어. 부모는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서인은 조용히 침을 거두고 땀을 닦았다. 한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채웠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헛기침 소리가 났다. 이보게, 개똥이 아범, 아이는 좀 어떠한가? 최 의원의 목소리였다. 폭우 속에 왕진을 올리 만무한 그였지만 가는 길에 비를 피하러 잠시 들른 모양이었다. 개똥이 부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질렸다. 방 안에는 최 의원의 약이 아닌 서인의 침과 약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서인아, 미안하다. 잠깐만 숨어다오. 제발 부탁이다. 개똥이 아비가 서인의 등을 떠밀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최 의원에게 들키면 자신들은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인은 씁쓸함을 삼키며 부엌 쪽 쪽방으로 몸을 숨겼다. 자신이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숨어야 하는 처지가 비참했다. 곧이어 최 의원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묘한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더니 평온하게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구나. 역시 내 약이 효험이 있어. 진작에 내 말을 듣길 잘하지 않았느냐. 최 의원은 뻔뻔스럽게 자신의 공을 치하했다. 사실 그의 오진으로 아이가 죽을 뻔했음에도 그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예, 모두 의원님 덕분입니다. 죽어가던 아이를 의원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개똥이 부모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거짓을 고했다. 쪽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인의 가슴이 미어졌다. 부모의 비굴함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진심이 철저히 부정당하는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참았다. 이 집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나선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것이 힘없는 자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최 의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려다 바닥에 떨어진 낯선 침통 뚜껑을 발견했다.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닌데 여기 다른 놈이 다녀갔느냐. 서늘한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개똥이 어미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건 전에 주워둔 잡동사니입니다요. 최 의원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방 안을 훑어보았으나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침통 뚜껑을 발로 차버렸다. 천한 것들을 들이지 말라 일렀거늘. 내 약효를 의심하면 다시는 내 발걸음을 기대하지 말거라. 최 의원이 돌아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서인은 부엌에서 나올 수 있었다. 개똥이 부모는 서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서인아, 정말 면목이 없다. 하지만 우리 형편에 최 의원님 눈밖에 나면. 개똥이 어미가 찐 감자 몇 알을 서인의 손에 쥐어주며 울먹였다. 목숨값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대가였지만 서인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이가 무사하면 되었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요. 그녀는 덤덤하게 말하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돌아오는 길. 서인은 빗물에 섞여 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자신이 살린 아이, 안도하는 부모,
그리고 거들먹거리던 최 의원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림자였다. 사람을 살리고도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빛 뒤에 숨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세상은 어찌 이리도 불공평한가? 왜 진실은 힘 있는 자의 혀끝에서만 만들어지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회의감과 함께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고 당당히 의원으로 서고 싶다는 열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한편 해민당으로 돌아온 최 의원은 곰방대를 피워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개똥이네 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는 분명 자신이 처방한 약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이의 증상은 자신의 진단과 달랐다. 누군가 자신의 오진을 바로잡고 아이를 살려낸 것이다. 그리고 짐작가는 인물은 단 하나, 서인뿐이었다. 쥐새끼 같은 년이 감히 내 실수를 들춰내.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났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명의로서의 명성에 금이 갈 것이 자명했다. 최 의원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지금까지는 그저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겼으나 이제 서인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되었다. 자신의 무능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자 자신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실력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뿌리까지 뽑아버려야겠어.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아니, 아예 제기 불능구로 만들어주마. 그는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했다. 서인의 침묵과 희생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그녀를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인이 파는 약초에 독초가 섞여 있다는 둥. 그녀가 치료한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병을 얻었다는 둥의 흉흉한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인을 피하기 시작했다. 개똥이 부모조차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입을 닫았다. 서인은 영문도 모른 채 싸늘해진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가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서인은 아비의 약을 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빗소리는 그쳤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더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인내와 희생은 결국 독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병든 아비와 곧 닥쳐올 잔인한 운명뿐이었다. 평화롭던 아침의 정적을 깬 것은 거친 발소리와 고함이었다. 죄인 서인은 냉큼 나와 오라를 받으라. 관아의 포졸들이 서인의 초가집을 에워쌌다. 밥상을 차리던 서인은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그녀가 반항하자 포졸 하나가 몽둥이로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다. 내년이 판 독약을 먹고 사람이 죽었다. 살인자가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독약이라니. 사람을 살리는 약초만을 다뤄온 그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방 안에 있던 병든 아비 정수가 기어서 마당으로 나왔다. 아이고, 나리들 내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정수는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으나 포졸은 매정하게 그를 발로 차버렸다. 힘없이 나뒹구는 아비를 보며 서인은 울부짖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가 아비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억센 포승줄이 그녀의 몸을 올감했다. 정수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며 멀어져 가는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인아, 서인아. 그것이 서인이 기억하는 아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절망적인 눈빛과 힘없이 떨구어지던 손, 관아 마당에는 이미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멍석 위에는 거적을 덮은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고
유족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내 남편 살려내. 이 독한 년아. 유족이 달려들며 서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서인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군중들의 비난 섞인 야유에 묻혀버렸다. 사또가 큰 소리로 좌중을 진정시키고 신문을 시작했다. 내년이 어제 장터에서 이자에게 부자가 섞인 약을 팔았느냐. 그 약을 먹고 이자가 즉사했다. 억울합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독성이 강한 부자는 취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소인이 판 것은 기력을 돋우는 황기였을 뿐입니다. 서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규했다.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최 의원이 점잖게 부채를 접으며 나섰다. 사또, 이 계집의 망태기를 조사해보니 맹독성 초호가 나왔습니다. 황기와 비슷하게 생겨 무지한 자들이 종종 혼동하곤 하지요. 면허도 없는 것이 의술을 흉내내다 빚은 참극입니다. 최 의원은 미리 심어둔 가짜 증거를 내밀며 서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아닙니다. 저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모함하는 것입니다. 서인이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백해 보였다. 사또는 분노하여 형틀을 대령하라고 명했다. 전현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곤장이 서인의 등 위로 떨어졌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으악, 고통스런 비명이 관아를 울렸지만 최 의원의 입계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다. 서인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아비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거짓 자백을 하면 살인자가 되고 아비는 살인자의 아비가 된다. 죽어도 그럴 수는 없었다. 독한 년, 이래도 입을 열지 않아 사또는 주리를 틀라 명했다. 두 다리 사이에 몽둥이가 끼워지고 비틀어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서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말해라, 네가 죽였지. 사또의 추궁에도 서인은 픽거품을 물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절했다. 찬물을 끼얹어 깨우고 다시 고문을 가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인은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아비에 대한 효심이었다. 결국 서인은 옥사에 갇혔다. 습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몸이 덩여졌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온몸이 불타는 듯 아팠지만 서인의 마음은 오로지 집에 홀로 남겨진 아비 걱정뿐이었다. 아버지, 끼니는 챙기셨을까? 약을 드셔야 하는데.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을 긁으며 흐느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다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의 변화로 하루가 갔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옥졸이 밥덩이를 던져주며 혀를 찼다. 쯧쯧, 딱하기도 하지. 내 집이 불탔다더라. 서인은 밥을 집어들던 손을 멈췄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이라니요. 저희 아버지는요. 옥졸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대꾸했다. 마을 사람들이 살인자의 집이라고 불을 질렀다던데. 거동 못하는 늙은이가 빠져나왔겠어. 다 타서 뼈만 남았겠지. 서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여기 갇혀있는 동안 아비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홀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내보내 주어, 우리 아버지 살려내,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서인은 옥창사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손톱이 빠지고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절규는 감옥의 어둠 속에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며칠 후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시신의 상태가 독살이라 단정짓기 애매했고 무엇보다 끈질기게 혐의를 부인하는 서인을 더 이상 잡아둘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무죄 방면이 아니었다. 의수를 사칭하여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곤장 30대를 더 맞고 풀려났다. 서인은 반죽음이 된 상태로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살인자년, 재수없는 년.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기어가듯 산으로 향했다. 터질 듯한 다리를 질질 끌며 도착한 집터는 처참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몇 개만이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재더미가 되어 있었다.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서인은 잿더미 속을 맨손으로 파헤쳤다. 손이 화상으로 짓물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무너진 구들장 아래서 검게 타버린 형체를 발견했다. 아비였다. 웅크린 채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인은 아비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했다. 아비가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은 타다 남은 서인의 낡은 꽃신이었다. 딸이 시집갈 때 신겨주겠다며 아껴두었던 그 신발을 아비는 죽는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다. 흐앙 아버지, 내가 죽였어. 내가 의원이 되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그냥 바보처럼 살았으면 아버지는 살았을 텐데. 서인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가족도, 꿈도, 명예도. 남은 것은 병든 몸뚱이와 씻을 수 없는 오명뿐이었다.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해민당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초의 의원은 지금쯤 따뜻한 방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리라. 서인의 눈물이 말라붙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깊은 원망이 들어찼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눈빛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재와 섞인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검게 흘러내렸다. 서인은 아비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손톱이 다 빠져나간 손으로 흙을 덮으며 그녀는 맹세했다. 아버지, 저 안 죽어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녀는 흙무덤 앞에 이마를 대고 나직이 읊조렸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들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서인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아비의 비망록을 꺼내 들었다. 불길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타지 않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이제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술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칼이 될 것이다. 바람이 윙윙 불어오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폭풍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검게 타버린 집터 뒤편, 인적 드문 상이슬개 동굴이 서인의 새로운 거처였다. 짐승의 굴과 다름없는 그곳에서 서인은 밤마다 아비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비망록을 읽고 또 읽었다. 불길에 그을려 귀퉁이가 타들어간 종이에는 아비의 필체가 빼곡했다. 며칠 밤을 지사으며 글자를 해독하던 서인의 손이 어느 순간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비망록의 중간 부분. 낡은 종이 위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비의 과거가 적혀 있었다. 내의원 정삼품, 어이 이정수. 아비는 단순히 시골의 이름 없는 의원이 아니라 임금의 옥체를 돌보던 궁중 최고의 명의였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15년 전 아비는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당시 아비는 특정 고위 관료들이 복용하던 보약이 사실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약재임을 밝혀내려 했다. 그 약재를 제조하여 상납하던 자들의 명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최판석, 바로 지금의 최 의원이었다. 당시 그는 내 의원의 자비를 돕던 말단 의생이었으나 아비의 연구 일지를 훔쳐 그들을 밀구하고 그 대가로 출세의 가도를 달린 것이었다. 아비의 추락은 최 의원의 비열한 배신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서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입술을 깨물었다. 최 의원이 왜 그토록 서인과 아비를 경계하고 짓밟으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는 단순히 장사가 안 되어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아는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가,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자신이 언젠가 진실을 밝힐까 두려워 싹을 자르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 그래서 평생 숨죽여 사셨던 거군요. 서인은 비망록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아비의 침묵은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보호막이었다. 그러나 비망록이 전하는 충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뒷장으로 넘길수록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아비는 쫓겨난 후에도 최판석, 즉 최 의원이 사용하는 약재 배합법을 몰래 연구해오고 있었다. 자하거 자색하수오와 부자를 특정한 비율로 섞고 여기에 수은을 미량 첨가하여 달이면 일시적으로 기력이 솟구치는 듯한 착각을 주나 장기 복용 시 오장육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결국 폐인이 된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살인 도구였다. 서인은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듯 하얘졌다. 마을에서 최 의원의 약을 먹고 용하다며 칭송하던 부자들과 양반들,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색이 검어지고 성격이 포악해지며 약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디게 변해가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 의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에 중독시켜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바치는 막대한 재물은 생명을 갉아먹은 대가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억울하게 죽은 남자 역시 이 약의 부작용으로 급사한 것이 분명했다. 악마. 서인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 아니 인근 고을의 수많은 목숨이 최 의원의 탐욕 아래 저당 잡혀 있었다. 서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아비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해독 처방이 적혀 있었다. 독을 다스리는 자, 독으로 망하리라. 이 독을 중화시킬 유일한 길은,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아마도 아비가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쓰다가 멈춘 듯했다. 서인은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곧 주먹을 꽉 쥐며 그 생각을 지웠다. 사또 역시 최 의원과 한패이거나 이미 그에게 매수된 자일 가능성이 컸다. 증거도 없이 미친 살인자 년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것이 뻔했다. 힘이 필요했다. 아니, 힘이 없다면 치밀한 전략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녀는 비망록을 덮고 차가운 눈빛으로 동굴 밖을 응시했다. 그날부터 서인은 낮에는 산 깊은 곳에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유령처럼 마을로 내려왔다. 해민당의 뒷담 너머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지켜본 해민당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은밀하게 뒷문으로 들어오는 수레들이 있었다. 수레에서 내려지는 약재 자루들에서는 비망록에 적혀있던 특유의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났다. 최 의원이 금지된 약재를 밀반입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기왓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냐? 마동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횃불이 어둠을 갈랐다. 서인은 숨조차 쉬지 않고 진흙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차가운 진흙이 뺨에 닿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로 머리 위로 마동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렸다. 고양이 녀석인가. 재수없게 마동이 침을 뱉고 돌아설 때까지 서인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서인은 숲으로 돌아와 아비의 처방을 완성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산에서 구한 독초와 약초를 배합하여 쥐에게 먹이고 반응을 살폈다. 수없이 실패했다. 쥐들이 피를 토하며 죽거나 아예 반응이 없기도 했다. 그녀의 손은 독초의 도끼에 쏘여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 제가 끝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실험대 삼아 조금씩 약을 먹어보며 독성을 조절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해독제의 비율을 찾아냈다. 최 의원의 독약 성분을 먹고 죽어가던 쥐가 서인이 만든 해독탕을 먹고 뱉어낸 뒤 다시 기운을 차린 것이다. 서인은 환희에 차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최 의원의 가면을 벗기고 중독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약병. 이것이 바로 거대한 바위를 깨트릴 계란이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믿게 만들어야 했다. 현재 그녀는 현상 수배범이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서인은 결심했다.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로. 그녀는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거칠게 잘라내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해 남루한 거지 행색을 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낮추는 연습을 했다. 더 이상 약초꾼 서인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이름 없는 그림자 의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인은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최 의원의 약을 가장 오랫동안 복용해온 고을의 유지, 박대감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원인 모를 발작으로 해민당을 자주 찾는다고 했다. 그를 치료하고 내 편으로 만든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을 얻는 셈이었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실패하면 목숨을 잃겠지만 성공하면 최 의원의 심장에 칼을 겨눌 수 있었다. 밤하늘에 그을린 듯한 반달이 떠 있었다. 서인은 동굴 입구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해민당의 화려한 불빛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기다려라. 최판석 내 놈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탐욕의 탑을 내 이 두 손으로 무너뜨려 주마. 그녀의 맹세가 밤바람을 타고 서늘하게 퍼져나갔다. 서인은 망태기 대신 허리춤의 침통과 해독약이 든 호리병을 찼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독하고도 치열한 싸움이 막을 올린 것이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칠흑 같은 밤.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 하나가 박대감 집 담장을 소리 없이 넘었다. 서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 많고 유약한 약초꾼 처녀가 아니었다. 복수심과 사명감으로 단련된 그녀의 몸놀림은 날쌘 살쾡이처럼 민첩했다. 박대감의 침소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최 의원의 약을 끊은 지
반나절이 지나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호위무사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서인은 방문을 열고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최 의원 특유의 역겨운 약 냄새와 노인의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대감의 입을 틀어막고 목덜미의 혀를 눌러 잠시 기절시켰다. 그리고 빠르게 진맥을 했다. 예상대로 맥박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고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다. 전형적인 중독 증상이었다. 서인은 품에서 은침을 꺼냈다. 달빛에 비친 침끝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백회, 풍지, 곡지혈에 침을 놓았다. 막힌 기혈을 뚫고 도끼를 분산시키는 침법이었다. 이어서 그녀가 직접 제조한 해독환을 물에 개어 대감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다. 약이 들어가자 대감의 거친 호흡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뒤틀려 있던 얼굴 근육이 편안하게 풀렸다. 서인은 침을 거두고 대감의 머리맡에 작은 약봉지와 쪽지를 남겼다. 누런 가루약은 독입니다. 이것을 다려 드시면 살 것이오. 쪽지에는 어떤 서명도 없었다. 서인은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그녀의 흔적은 오직 대감의 평온해진 숨소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대감 집은 발칵 뒤집혔다. 죽어가던 대감이 멀쩡하게 일어나 앉아 밥을 찾은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밤새 누가 다녀간 것 같은데 몸이 씻은 듯이 가볍구나. 대감은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때마침 최 의원이 약을 들고 방문했다. 대감마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젯밤엔 별일 없으셨는지요? 최 의원은 대감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기대하고 왔으나 혈색이 좋아진 대감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오, 초의 의원. 자네 약이 참으로 용하긴 한가 보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더니 오늘 아침엔 일이 거뜬하구먼. 대감은 서인이 남긴 약봉지를 숨기며 시치미를 떼었다. 그는 밤새 몽롱한 의식 속에서 들었던 누런 가루약은 독이라는 속삭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미심쩍은 눈으로 대감을 살폈다. 자신의 처방대로라면 지금쯤 대감은 약을 달라며 바닥을 기어야 했다. 그런데 멀쩡하다니 계산이 틀어지고 있었다. 이런 일은 박대감 집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 마을 곳곳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귀신 의원이 나타나 죽어가던 병자들을 살려놓고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에게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던 환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산신령님이 보낸 사자가 틀림없어. 아니야, 억울하게 죽은 명의의 홀령일지도 몰라.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해민당을 찾던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차도가 없는 최 의원의 약 대신 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귀신 의원을 기다렸다. 최 의원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무엇보다 그가 공들여 중독시킨 단골들이 하나둘씩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해민당의 안채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내 밥상에 재를 뿌리는 놈이 누구냔 말이다. 최 의원은 장부를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의원은 마동을 시켜 밤마다 마을을 순찰하게 했다. 그놈을 잡아라.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 앞에 무릎 꿇려야 한다. 마동과 wal패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골목을 누볐지만 서인은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그녀는 산속 지형과 마을의 샛길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왈패들이 동쪽에서 매복하면 서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들이 쫓아오면 미리 준비한 연막탄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가루를 뿌려 혼란에 빠뜨렸다. 아, 눈 따가워. 이게 뭐야? 마동의 부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뒹굴 때 서인은 지붕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무능함을 만천에 드러내고 있었다. 왈패들은 밤마다 허탕을 치고 꼴만 우스워지자 점점 지쳐갔고 마을 사람들은 통쾌해하며 귀신 의원을 더욱 신봉하게 되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해민당과 왈패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 의원은 텅 빈 약방에 홀로 앉아 술을 들이켰다. 그는 환자가 남기고 간 약찌꺼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귀신 의원이 썼다는 약이었다.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맛을 본 최 의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배합은 그것은 자신이 훔쳤던 이정수 서인의 아비의 비망록에만 존재하는, 그러나 자신은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완벽한 해독 처방이었다. 이정수, 그 늙은이는 죽었잖아. 설마 정말 귀신이라도 되어 돌아온 건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죽은 자가 산자의 목을 조여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하지만 서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최 의원의 숨통을 조이는 심리전을 시작했다. 최 의원의 집 때문에 붉은 글씨로 벽서를 붙였다. 탐욕으로 흥한 자, 독으로 망하리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최 의원이 독약 제조에 썼던 독초인 천호 한 뿌리를 매달아 놓았다. 아침에 대문을 연 초의 의원은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했다. 자신의 비밀을 낱낱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최 의원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집사도, 마동도, 심지어 자신의 처자식까지도 믿을 수 없었다. 내 놈들이 저 밖의 놈과 한패지 내 돈을 노리고 짜고 치는 거지. 그는 헛것을 보며 칼을 휘두르기도 했다. 서인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그는 스스로의 공포에 질식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고을 사또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또 역시 최 의원의 보약을 즐겨 먹던 인물이었다. 최 의원은 사또를 치료하려 했으나 손을 쓸수록 증세가 악화되었다. 이것은 기회이자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또를 살려내고 그의 입을 통해 최 의원의 죄를 밝힌다면 단번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서인은 갈등했다. 관아는 그녀에게 지옥 같은 곳이었다. 다시 그곳으로 제 발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비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서인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침통을 챙겼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 숨어서 하는 치료가 아니었다. 정면 승부였다.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일 장터에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네. 혹은 사또가 위독하여 한양에서 명의를 부른다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인은 새벽 안개를 헤치며 산을 내려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이제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었다. 오늘은 한양에서 고위 관리들이 내려와 민생을 살피는 날이자 최 의원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료 진료를 연날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줄지어 선 백성들을 오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 약을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날 것이다. 해민당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제 보약을 나눠주며 짐짓 인자한 척 연기를 했다. 하지만 그 약봉지 속에는 사람들을 서서히 중독시키는 바로 그 독약이 들어있었다. 군중 틈에 섞여있던 서인은 삿갓 아래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장터 입구가 술렁이더니 위험 있는 행렬이 들어섰다. 시차를 나온 관찰사 일행이었다. 그 중에서도 행렬의 중심에 있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이 형형한 노대감의 위세는 대단했다. 최 의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소인이 준비한 이 탕약을 드시면 여독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최 의원은 미리 준비해둔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중독성이 강한 약재를 달인 탕약을 두 손으로 바쳤다. 노대감은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사단은 그 직후에 벌어졌다. 여기서부터는 제일 장의 상황과 맞물린다. 탕약을 마신 대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다. 커어쿨럭. 검붉은 피가 비단옷을 적셨고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의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양을 조절했는데.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대감의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살기를 내뿜었다. 내 놈이 대감마님께 독을 탔느냐. 서슬 퍼런 칼날이 최 의원의 목을 겨누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서인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비키시오, 내가 보겠소. 제일 장에서 보았듯. 그녀는 목숨을 걸고 대감에게 침을 놓았다. 서인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빨랐고 그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최 의원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서인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악을 썼다. 전현이다. 전현이 살인자 서인이다. 전현이 대감마님을 해치려 한다. 당장 끌어내라.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서인을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반전되고 있었다. 서인의 침술과 해독약 덕분에 대감이 검은 도끼를 토해내고 숨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서인은 바닥에 쏟아진 토사물을 가리키며 군중을 향해 외쳤다. 보십시오. 이 검은 피와 역한 냄새. 이것은 사람의 병이 아니라 초우와 부자를 잘못 섞었을 때 생기는 맹독의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터를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토사물을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다. 자신들의 가족이 해민당 약을 먹고 죽어갈 때 나던 바로 그 냄새였다. 이 냄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났던 냄새랑 똑같아. 누군가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맞아. 내 동생도 최 의원 약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었어. 군중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다. 전현이 모함하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성난 파도와 같은 민심 앞에 무력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노대감이 부축을 받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서인을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최 의원을 번갈아 보았다. 내 몸이 불덩이 같더니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다. 서인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대감마님, 소인은 억울하게 죽은 전 내의원 이정수의 딸 서인이옵니다. 저자는 제 아비의 의수를 훔치고 그릇된 욕심으로 독약을 만들어 백성들을 병들게 하였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수 내의원, 이정수란 말이냐. 대감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과거 이정수의 올곧은 성품을 아끼던 고위 관료 중 한 명이었다. 서인은 품속에서 아비의 비망록을 꺼내 바쳤다. 이것이 증좌이옵니다. 저자가 사용하는 약재의 배합법과 그 독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을 받아 들었다. 몇 장을 넘기던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곳에는 최 의원이 대감에게 바친 탕약의 처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였다. 최판석, 내 이놈 대감의 후통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의수를 가장하여 사람을 죽이고 나아가 조정의 관리까지 독살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최 의원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마님, 저는 그저 기력을 돋우려 했을 뿐입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비굴한 변명이 오히려 그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호위무사들이 최 의원을 걷어차고 포박했다. 붉은 오라가 그의 몸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 마동이도 잡아들여라. 서인의 외침에 숨어있던 마동이 도망치려 했으나 성난 군중들이 그를 덮쳤다. 이 나쁜 놈 우리 가게를 부수고 우리를 때렸지. 사람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주먹에 담아 마동을 응징했다. 천하무적 같았던 왈패들도 성난 민심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였다. 순식간에 해민당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서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긴 숨을 토해냈다. 아비의 억울한 죽음, 자신이 겪은 모진 고초, 불타버린 집, 그 모든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아비가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드디어 해냈어요. 대감은 서인을 가까이 불렀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네 아비의 억울함도, 네 공로도 내 반드시 조정에 알릴 것이다. 대감의 약속은 청음보다 무거웠다. 서인은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다. 군중들은 환호했다. 서인이 만세, 의년인 만세. 어제까지만 해도 살인자. 마녀라 불리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서인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승리의 환호성 뒤로 끌려가는 최 의원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복수라는 칼날 위에서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깨달았다.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할 손에 복수의 피가 묻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관하로 압송되는 최 의원의 행렬 뒤로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해민당의 간판이 누군가의 돌에 맞아 쩍 갈라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해민 후이민이라는 글자가 흙바닥에 처박혔다. 서인은 그 깨진 간판을 밟고 지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당당한 의원의 발걸음이었다. 형장에 찬바람이 불었다. 죄인 최판석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었다. 그의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자의 몰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관찰사는 높은 단상에 앉아 죄목을 낱낱이 읊었다. 죄인 최판석은 의수를 빙자하여 백성을 독살하고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나아가 조정의 명을 받고 온 관리를 해하려 하였다. 이는 시박시박에 해당하는 중죄니 차명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최 의원은 비명 같은 괴성을 질렀다. 나는 억울하다. 다 전연이 꾸민 짓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에 묻혔다.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다. 서인은 군중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똑똑히 보아야 했다. 이것은 아비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자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붉은 피가 흙바닥에 뿌려졌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렸다.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졌으나 가슴 속에는 시원함 대신 서늘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마동과 그 수하들도 곤장백대와 유배형에 처해졌다. 해민당은 관에 몰수되어 문이 굳게 닫혔고 화려했던 간판은 떼어져 장작으로 쓰였다. 마을을 병들게 했던 독버섯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이다. 관찰사는 서인을 불러 치하했다. 내 아비 이정수의 누명을 벗기고 관작을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큰 상을 내리니 그간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 서인은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드디어 아비의 이름 석자가 명예를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재판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인을 피하고 욕하던 이들이 앞다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서인아, 아니 의원님, 우리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최 의원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으나 서인의 마음은 차게 식어 있었다. 사람이란 얼마나 간사하고 약한 존재인가. 힘이 없을 때는 짓밟고 힘을 얻으니 굽신거리는 그들의 모습에 환멸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서인은 사람들의 환대를 뒤로하고 산으로 향했다. 아비의 무덤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녀는 낫으로 풀을 베고 돌을 골라냈다. 그리고 관에서 받은 술 한 병을 무덤 앞에 따랐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최판석은 죽었고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았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승리했지만 정작 함께 기뻐할 아비는 그곳에 없었다.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은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 서인은 무덤기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댐이 터지듯 밀려왔다. 불에 타 죽어가며 딸을 걱정했을 아비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흙을 움켜쥐고 울고 또 울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녀의 통곡 소리가 산자락을 메웠다. 산새들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슬픔을 지켜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서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동굴로 돌아왔다. 텅 빈 동굴은 춥고 쓸쓸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약초를 캐느라 거칠어지고 독초 실험으로 물집이 잡히고 흙과 피가 묻은 손.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파멸시키기도 했다. 나는 이제 예전의 서인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복수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은 제가 그녀의 영혼을 덮고 있었다. 며칠 후 관찰사가 보낸 전령이 찾아왔다. 대감마님께서 너의 재주를 아깝게 여기시어 한양으로 부르셨다. 내 의녀로 청어할 테니 함께 가자꾸나.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천한 약초꾼 신분에서 벗어나 궁궐의 의녀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출세의 길이었다. 하지만 서인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한양, 궁궐. 그곳은 화려하지만 아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권력의 암투가 도사리는 곳이었다. 자신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니 그곳에 가고 싶은가 서인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마을을 둘러보았다. 최 의원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의원이 없어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의원님, 우리 아이 열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한 아낙네가 서인을 찾아와 울상을 지었다. 서인은 습관처럼 아이의 이마를 짚고 침을 놓았다. 아이의 열이 내리고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자 서인의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자리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다. 흙 냄새 나는 이곳,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 이곳이었다. 아비가 내의원에서 쫓겨난 후에도 왜 굳이 이 상골에 남아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명예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것이 아비가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다. 서인은 전령을 찾아가 정중히 거절했다. 대감마님의 은혜는 뼈에 새기겠으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제 아비가 그러했듯 저 또한 이곳의 병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전령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다. 참으로 그 아비의 그 딸이로구나. 전령이 떠나고 서인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서인은 불타버린 집터로 돌아갔다. 검게 그을린 기둥들을 치우고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힘겨운 작업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석가래를 올리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거들어 주었다. 개똥이 아비였다. 이런 건 남정네들이 해야지.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국밥집 아주머니, 대장장이, 심지어 예전에 서인에게 돌을 던졌던 이들까지. 그들은 말없이 흙을 나르고 지붕을 엮었다. 미안하다. 서인아. 그리고 고맙다. 누군가의 말에 서인은 콧날이 시큰해졌다. 그들은 노동으로 사죄하고 있었다. 무너진 집이 다시 세워지듯 산산조각 났던 마을의 인심과 서인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서인은 사람들 틈에서 석가래를 올리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희망은 폐허 위에서 다시 싹트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다. 마을을 휩쓸고 갔던 광풍의 상은 위로 새살이 돋듯 푸른 새싹들이 피어났다. 서인의 집터에 새로 지어진 초가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단단하고 아늑했다. 마당에는 햇볕에 말리는 약초들이 가득 널려 있었고 그 사이로 향긋한 양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해민당이 사라진 마을에 서인의 초가집은 병자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약초꾼 계집이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 의원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의원님, 어깨가 쑤시는 건 좀 어떠냐? 서인이 침을 놓으며 묻자 노인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의원님, 손이 약손이지.
침 한 방에 날아갈 것 같구먼. 진료를 기다리는 마루에는 쌀 한 돛박, 달걀 꾸러미, 옥수수 몇 알이 놓여 있었다. 가난한 이들이 내놓은 진료비였다. 서인은 돈이 없어도 병자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사람들은 형편 닿는 대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돈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나는 서인이 꿈꾸던 진정한 의원의 집 풍경이었다. 서인의 곁에는 빡빡머리 소년이 약재를 썰고 있었다. 지난날 서인이 독버섯 중독에서 살려냈던 개똥이었다. 누님, 아니 스승님, 이 당귀는 이만큼 썰면 되나요? 개똥이가 묻자 서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잘했다. 약재는 정성이다. 네 손끝에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담아야 해. 그녀는 아비에게 배웠던 가르침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었다. 끊어질 뻔했던 인술의 맥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후가 되어 환자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서인은 망태기를 메고 일어섰다. 산에 다녀오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그녀는 익숙한 걸음으로 산길을 올랐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해 쫓기듯 오르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숲의 바람은 부드러웠고 나무들은 친구처럼 그녀를 방였다. 서인은 길게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흙 속에서 끈질기게 피어난 생명이 마치 자신과 닮아 보였다.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아비의 무덤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잔디가 입혀져 포근해 보였다. 서인은 무덤가에 앉아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평화로웠다. 탐욕스러운 최의원도 괴롭히던 왈패들도 없는 세상. 그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치렀던 치열한 싸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아비의 대답 같았다. 얼마 전 한양의 박대감에게서 서신이 왔었다. 조정이 안정을 되찾았으니 다시 한번 내 의원으로 올 생각이 없냐는 물음이었다. 서인은 그 서신을 정중히 태워버렸다. 권력의 중심에서 이름을 날리는 삶도 있겠지만 그녀는 이름 없는 들풀처럼 이곳에 남아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 왕을 치료하나 촌부를 치료하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 법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인은 다시 걸음을 옮겨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그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귀한 약초들이 숨쉬고 있었다. 험한 바위 틈에서 희귀한 산삼을 발견했을 때도 그녀는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은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 독점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망태기에는 욕심 대신 감사가 채워졌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낯선 선비 하나가 길을 물었다. 이보시오. 이 근처에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명의가 있다던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소문이 돌고 돌아 과장된 모양이었다. 서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런 신통한 명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밥 잘 먹고 아픈 곳을 서로 보듬어주는 이웃들이 사는 마을은 저 아래 있지요. 선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인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쳤다. 명성은 뜬구름 같은 것.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상으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서인은 산등성이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누웠다.
그 모습은 작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고 깊게 뿌리내린 거목처럼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폐부 깊숙이 차가우면서도 맑은 산 공기가 들어왔다. 살아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가자. 서인은 혼잣말을 하며 망태기를 고쳐맸다. 산 아래 집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개똥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환자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녀의 삶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계속될 것이다. 약초를 캐고 침을 놓고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천명 티안밍이었다. 서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숲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바람에 실려 오는 약초 향기만이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은은하게 남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술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산이 거기 있고 사람이 거기 있는 한